이런 얘기 어디서도 못 듣죠? 우리 방송에서만 나와요. 우리 방송은 좀 차원이 높잖아. 네, 안녕하십니까? 무명입니다. 이 무명의 정세분석 시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, 이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이 김정민 박사가 또 한 번 이 무명의 이 독창적인 영상을 도둑질해가지고 이 표절하는 내다푸는 이 표절 사건을 일으켰죠. 지금 이 김정민 박사가 제 영상을 표절을 한 지가 벌써 3년이에요. 202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3년째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시기까지 이 김정민 박사가 과연 어떠한 저의 영상들을 훔쳐서 어떻게 자기 것처럼 이 우락가이 해가지고 내다 풀었는지 그 증거들을 지금 이 시리즈로 지금 하나씩 까고 있는 중이죠. 자, 그런데 이 김정민 박사 이 표절 사건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김 박사가 이 제 영상을 그냥 그대로 표절을 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내다 풀어버리면 그냥 표절 사건 하나로 끝나요.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 김정민 박사가 기초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 거를 이제 그 훔쳐가지고 이제 그 증거 인멸을 하려다 보니까 나름 우락가이를 해서 자기 이론처럼 막 포장을 해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지식들을 막 이 포함시켜가지고 이 전파를 시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은 뭐 버킹엄이죠. 정답인데 이 과정이 오답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 98%의 진실과 2%의 이 똥물이 섞여버리니까 엉터리 지식들이 난무를 해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. 자, 이 김정민 박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이 김 박사가 원래 이 국제관계나 뭐 이런 쪽 다루던 사람이 아니죠. 원래 이 고역사 그리고 고대사 뭐 점성술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김정민 박사가 뭐 이 정말 국제관계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나온 내용들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. 제가 이 몇 년 동안 이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이 김 박사는 이 북한 문제 또는 뭐 지정학 그리고 산업계 산업 쪽은 사실은 다른 이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좀 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. 산업 경제 뭐 이 부분은 좀 분야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김 박사도 거의 뭐 기초가 전혀 없다시피 하고 문제는 이것만 없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에 뭐 많이 약해요. 특히 또 이 저 이 음모론 쪽에 뭐 이 큰형님론 요런 부분도 굉장히 약하고 자 지금 이 김 박사가 얘기하는 그 영프 로스구인이 뭐 스위스 로스구인이 하는 거 저거 다 엉터리입니다.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김 박사 게 아니고 김 박사 선배가 이 정말 대표적인 이 로스구이 그거 그 원 저작자죠. 이 선배 거 지금 이 훔쳐가지고 또 자기 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계속 그 말이 바뀌죠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참고로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이 거지 깽깽이 음모론이나 설파하는 이 김 박사 와이프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거지 깽깽이 족보에서 이 김정인 박사의 이름을 들어온 바는 없어요. 아무 결과물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썰풀이를 1급수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. 인사가 안 되는 족보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하튼 이 김정인 박사의 뭐 이런 이 지식이 없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김정인 박사의 이 표절 스타일이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좀 일으키는데 이게 그 엉터리 정보들을 막 설파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바로잡지를 않으면은 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. 계속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분열 혼란 요런 것들을 조장을 해요. 엉터리 지식들이 막 난무하면서 그러니까 입씨름을 하는 것이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이겨요. 왜 이게 입씨름하면서 전문가하고 온라인에 이 선동하는 이 댓글 부대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. 이 의도적으로 이 뭐 엉터리 지식을 막 갖다 푸는 건가? 저는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본인이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난 2024년 이 8월부터 한 3개월여에 걸쳐가지고 이 목르 비평 방송을 하면서 이 김정인 박사가 엉터리로 내다 풀어버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바로잡는 과정들을 거쳤었죠. 지금 이
똥 싼 거는 김정민 박사인데 싼 똥 치우는 거는 이 무명이 치워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똥을 하도 많이 싸대다 보니까 이거를 그 치우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 3개월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중단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또 이 사고를 또 치네. 자, 그래서 이 김명민 박사가 자꾸 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우라카이 하는 과정에서 생산해 놓은 이 엉터리 지식들을 좀 바로잡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김정민 박사가 훔쳐간 내용, 이 표절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영상들을 제가 다 제시를 했죠. 그래서 첫 번째 북한 체제 존속의 비밀, 저희 그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 문제. 자, 이 부분 제가 이 증거 영상 제시를 했고, 두 번째 2024년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령의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는데,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까지 지금 이거 제가 이 공개 요구를 했죠. 이 증거인멸한 이 영상 다시 원복시키라고. 자, 이런 식으로 이 증거인멸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집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. 자, 다시 이 영상을 공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. 제 비공개 영상과 지금 김 박사의 이때 이 원하고 지금 보여드릴 정말 썸네일이 이게 2예요, 2. 요거 2개 영상 같이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비상 계엄령의 이유 두 번째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 제가 이 시리즈를 했는데 전 영상은 지금 이 큰형님의 압박으로 인해서 다 공개를 못하고, 지금 이 만주 고토수복론, 원래 이 김 박사가 만주 고토수복론자였죠. 어느 날 갑자기 무명의 코리아 연방국가론자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연방국가가 어떻게 건설될 것이냐,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엉터리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고토수복론으로 자꾸 돌아가는데, 그 과정에서 막 그 서로 모순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제 원본 영상과 일부를 얘기를 했죠. 이 한반도에 들어서는 오프라인의 연방제 국가는 IBM, 이 호환컴퓨터 체제로 연방국가 건설될 거라는 얘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찌되었든 이 김 박사가 만주 고토수복론자에서 연방국가 론자로 변모하게 된 그 증거 영상을 제가 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 표절에 대한 증거 제시 영상은 이 3탄으로 일단은 좀 잠시 좀 멈추고, 중간에 이 김 박사가 좀 또 사고 쳐놓은 이 표절 사건보다 더 큰 문제, 엉터리 지식을 설파한 부분을 좀 바로잡는 시간을 한번 좀 거치고,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 증거 영상을 까는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좀 이 김 박사가 엉터리 푸는 이 북한에 관한 지식들,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바로 잡았죠. 이 사실은 2024년도에 했던 영상을 다시 이제 보여드렸어요. 자, 이랬고, 이때 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. 북한은 개혁 개방을 안 한 게 아니에요. 했는데 실패한 것 뿐이지. 그리고 북한은 못 사는 게 아닙니다. 스스로 김가왕조의 권력 유지를 해서 스스로 안 살았던 것 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얘기를 하고, 지금도 이 김정인 박사는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비핵화한다고 항복을 해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, 자, 또 똥볼을 타고 있습니다.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내용, 이 시기 이미 지나갔어요.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.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다른 플랜이 이미 가동해서 돌고 있는 거 있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. 자,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북한의 이 플랜에,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증거 영상들을 다시 공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 엠바고 걸려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, 자, 오늘은 이 김 박사의 두 번째 똥볼, 이 북극 항로를 좀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북극 항로의 이 허구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김정인 박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김정인 박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. 북극 항로의 국제 중심이 되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, 첫 번째 북한 개방입니다.
북한이 개방돼야 돼요. 아직 첫 단추가 안 열렸어. 북한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해야 돼. 비핵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나가는 한반도서부터 러시아로 가는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가 뚫리는 거예요. 그리고 북극 항로도 열려요. 즉 러시아를 통과한다는 소리는 뭐다?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한다는 소리입니다. 즉 뭐다?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. 북극 항로 시대의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. 부산이 출발지라고 하셨는데 제주도는 중국 견제 이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면 만주가 중심이 되는 신시대에도 나름 사용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아니 부산은 한국 땅이잖아요. 제주도도 한국 땅이고 왜 가치가 없습니까? 중국이 북극 항로로 가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전초 기지인데 그거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. 자, 요즘 이 김정민 박사가 이 북극 항로 밀고 있나요? 아니, 이 지정학의 기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면은 이거를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일깨워주는 게 전문가의 할 일이지 오히려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박사라며 본인이 이거를 선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. 제가, 이 멘붕이 옵니다. 이런 지정학의 기초부터, 내가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, 나 참 황당한데, 어찌되었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,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북극 강로, 이 시작부터, 멘붕이 옵니다. 자, 우리, 한반도에서, 이제 그 유럽 지역, 주요 시장이 있는 이 유럽 지역으로 가는, 루트가 지금 현재, 남쪽에, 이러한 그 전통 항로 이 말라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대만 섬하고 중국 사이 길을 지나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오는 이 항로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항로죠. 그래서 여기에 거의 이 원유도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수송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게 길이 멀다 보니까 거의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죠. 자, 이것보다 훨씬 이 거리가 짧은 북극 항로를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지금 이 북극 항로를 밀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허구예요. 이게 이렇게 간단하면은 그 전에 썼겠지.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북극 항로가 개발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거는 그 지정하게 기초의 기초. 지금 여기에 북극 항로가 메리트가 있는 거는 단지 이런 책상에서 보는 거리만 조금 짧다 뿐이에요. 반대로 엄청나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예전에 이 김정인 박사도 미국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. 주로 첫 번째가 이제 그 결제 통화.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무역로. 그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? 지금 기본적으로 큰형들은 이 해양 세력들입니다. 이 해상 그 운송로를 확보를 하면서 헤게모니를 쥐는 그런 세력들이에요. 그리고 또 이 김정은 박사가 여러 가지 몇 개 더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겠고 지금 김정은 박사 어떤 영상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미국 큰형님이 일단은 이걸 용납할 일이 없고 그리고 이게 현실성도 없어요. 자, 왜 그러냐? 먼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. 우리가 그 해상 물류 운송에 있어서 지금 이게 그 뭐 해상이든 뭐 육상이든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 이 서울에서 대전, 대구, 부산 찍고 이렇게 갔을 때 서울에서 다이렉트로 부산으로 가는 물동량이 많겠습니까? 이렇게 거쳐서 가는 물동량이 많겠습니까? 자, 우리가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혼자 전세 내고서 서울에서 직행으로 바로 가는 거를 좋아하겠죠. 빨리 가니까. 그런데 이렇게 직행 노선들은 어떻습니까?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죠.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. 자,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. 자, 이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컨테이너 하나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컨테이너가 하나가 이동되든 뭐 10개가 이동되든 이 비용은 그 큰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. 그러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컨테이너가 꽉꽉 차가지고 10개가 막 이렇게 꽉꽉 차가지고 한 방에 움직이는 걸 원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버스들도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세월호 내월호 가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예요. 자, 이 물동량이 갈 때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방에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에서 한 30% 내려놓고 또 대전에서 또 올리는 상차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요거 한 20%또 채우고
그 다음 또 대구 가가지고 또 한 30% 내려놓고, 그 다음 또 상차하는 물량이 있을 테니까 또 그거 채우고, 그 다음 이제 부산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, 요렇게 해서 최대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물량들이, 이 안에 물량들이 가급적이면 거의 풀로 채워져 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고 운송 비용이 싸지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북극 항로를 보십시오. 지금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. 자, 이 부산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 배후에 쌓여 있는 대도시가 없어요. 자, 이 지금 남쪽으로 가는 전통 항로를 보면은 중간에 대형 대도시들이 있죠. 지금 뭐 부산뿐만 아니라 뭐 여기 중국 뭐 상해도 있고 뭐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뭐 이 뭐 인도양 이 인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그 원유의 이 공급지죠. 이런 지역도 있고 뭐 계속 많이 있어요. 물동량들이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릴레이로 내렸다 올렸다. 한마디로 이 컨테이너 박스를 풀었다가 닫았다, 풀었다 닫았다. 이게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물동량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수요, 배후, 도시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. 자, 그런데 북한을 보십시오. 허벌판이에요. 부산을 지난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어. 자,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. 야, 이러면 그냥 부산에서 여기 네덜란드까지 그 직방으로 가야 돼. 직행 노선밖에 없어요. 자, 이러면 무슨 사업성이 있겠습니까? 자, 이게 첫 번째, 사업성이 없다는 부분. 배후 도시가 없잖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안전 문제. 자, 지금 이 남쪽으로 가는 항로에도 이 좀 물동량이 없는 중간에도 여러 가지 기착지를 만들어 놓습니다. 자, 이 왜 그러냐? 그 아무 사고 없이 그 배가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어떤 뭐 돌발적인 상황들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?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긴급 출동을 해서 뭐 조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출동을 해가지고 이 그 구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걸 하려면은 이 기착지가 좀 필요하죠. 자, 이 남쪽으로 가는 이 항로에서는 이게 잔뜩 있어요. 어차피 뭐 도시도 있고 거기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선박 수리 시설이라든지 다 있죠.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자, 북극 항로 보십시오. 중간에 대도시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데들은 거의 뭐 북극 기지 예, 수준이에요. 한마디로 우리 그 남극 기지 얘기하죠. 그것처럼 지금 북극 기지의 이 상황이에요. 자,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충족시켜줄 이 배후 대도시는 둘째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그 안전 기착지 이 부분들은 억지로 만들어야 되겠죠. 기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난 구조팀 뭐 파견하고 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유지 비용이 설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지 비용이 막대하게 들죠.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. 자, 우리 중국의 이 내륙 지방 이 고속철도 우리 그 유령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. 아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을 안 돌릴 수는 없고 이 실제 이용자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용만 들어가는 이 유지 비용만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 블랙홀이 돼 버리죠.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경제에 큰 이제 그 암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북극 항로가 바로 그거예요. 지금 이 저 수요지 배후 대도시의 이런 수요를 이 책임져줄 배후 대도시는 고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 기착지 이 유지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. 우리 남극 기지 이거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죠. 근데 여기 과학자 몇 명 파견하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실제로 상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난 활동이라든지 기타 이 기름 같은 것도 넣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뭐 부식물도 채워놔야 될 테고 이런 것들 해주는 기초적인 그런 상황을 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이 기착지를 운영하는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? 이 나라 망하는 길이라니까. 자, 거기다가 지금 이 북극 항로에 거쳐가는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. 여기는 그 이 빙산이라고 하죠, 빙산. 이 빙산이 항상 그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지구 온난화로 이 얼음이 녹는 시기가 늘어났다, 기간이 늘어났다,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자,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? 이 녹지 않는 시기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계속 이 바다의 얼음을 깨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자, 이 바다 얼음 깨고서 가는 이 14,000km, 4,000km가 이
길게 걸리겠어요? 아무것도 없이 망망대해 그냥 달려버리는 2만 킬로가 더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습니까? 간단한 내용이거든. 그리고 이 빙산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겠죠. 지금 이 망망대해에 그냥 배 지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? 뭐 태풍이라든지 뭐 호우라든지 여기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. 이 유빙을 이거 태풍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빙산이 떠내려와 가지고 그냥 와서 부딪히는 거를 이걸 뭐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걸까? 자,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. 막대한 이 사고 비용이 듭니다. 이 사고 비율은 막다하게 높은데 중간에 긴급 출동할 뭐 배후 도시도 없고 이 기착지도 유지해야 되고 이게 완전 동문하마예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 뭐 얼음 깨고 다녀야 되는 시기도 상당 부분 있을 테고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.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그 개발을 안 한 거예요. 지금 이 러시아에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미 북극 항로를 한번 가동을 했다가 그 지금 완전히 접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냥 그 폐업 비슷하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리스크가 많고 유지 비용만 잔뜩 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 사업을 도대체 왜 해야 될까? 그리고 이러한 이 사업의 허구성 지정학적인 이건 뭐 상식이지 기초지. 근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이 전문가 박사의 역할 아닐까? 이걸 본인이 이거 그 주장을 하고 선동을 했다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지정학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참 이 멘붕이 오는 내용인데 어차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김 박사의 이 북한로 이외에 지금 현재 이 우리가 기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지정학의 기초도 아예 이참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이 해상 운송이 뭐 이 여러 가지 운송이 있죠. 항공 운송도 있고 이 육상 운송도 있고 육상도 이제 그 도로도 있지만 이 철도 이렇게 있고 해상 있고 있는 한데 운임이 가장 싼 건 이 해상 운임이죠. 그런데 이게 왜 가장 쌉니까? 자, 이 정말 이 배를 지금 이 항로가 좀 웃기게 좀 그려졌습니다. 이게 원래 이 바다는 이 둥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바다는 지구는 이 자전과 공전을 하죠. 자, 이러다 보니 이 바람이 불어요. 편서풍이 붑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요 밑에를 예시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배를 하나 딱 띄웠어요. 그러면은 이 배가 돈만 달고 이렇게 돈만 달고 이 무동력으로 엔진을 안 켰을 때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겠죠. 해를 타고 바람 타고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입니다. 자, 무동력으로 그대로 가는 이 항로가 있어요. 자, 이게 우리는 간선 항로라고 하죠. 무동력이니까 뭐 돈 들 게 없겠죠. 그냥 그 조금씩 뭐 엔진 좀 켜서 방향만 한마디로 핸들만 잘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잖아. 그러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거의 뭐 들 게 없겠죠. 뭐 거기 선원들 타고 있는 그 인건비 정도 하고 간단하게 방향키 정도 움직여주는 그런 엔진 가동 비용. 그리고 중간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봐야 될 테니까 이제 전기 발전기 돌리는 그런 뭐 기름 비용 뭐 요 정도 들겠지.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잔뜩 실은 배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요.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이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같은 배가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한 개 운송하는 거하고 1,000개 운송하는 거하고 운송비가 당연히 뭐 많이 들긴 들겠습니다만 이 어떤 이 1,000배가 들지는 않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1톤 트럭 들어가는 거하고 5톤 트럭 들어가는 거하고 이 용량은 운송 용량은 5배가 크지만 비용이 5배가 들지는 않죠. 예를 들어 넌 1톤 트럭 운전하고 있으니 월급 5분의 1만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죠. 그리고 연료비가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5배씩 이렇게 들지는 않아요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번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작은 배에 요 한 두세 개
실는 거 대신 아주 큰 배에 컨테이너를 많이 실는 게 유리하겠죠. 최대한 많이. 자,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찍어야지 이게 비용이 싸지다 보니까 중간에 저반을 하는 이 배후 도시, 항구 도시가 아주 중요해집니다. 자, 그런데 이 항구 도시가 무조건 뭐 항구가 있다고 해서 다 접안이 가능한 건 아니고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큰 배가 접안을 할 수 있겠죠. 자, 아니 반대로 뭐 접안은 아무 데나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심이 낮으면 작은 배밖에 못 들어가겠죠. 예를 들어 1톤 트럭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뭐 이 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당연히 5톤 트럭이 배를 댈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이 훨씬 유리합니다. 자, 지금 이 남쪽 인도양에서 이렇게 배가 이 무동력으로 가면은 그대로 해류와 바람 타고 쭉 넘어오는 게 지금 이 항로라고 그랬죠. 이 항로에서 이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주요 항구 도시가 있어요. 이게 이제 그 중심 이 간선 항로 중심 항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게 뭐냐면 이 말라카 해변에 이 싱가포르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오면은 이게 이 홍콩에 닿습니다. 홍콩.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안쪽 중국 안쪽으로 이 상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산이 있어요. 부산으로 가버립니다. 그래가지고 부산과 이 대마도 사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오호츠크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가 핵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부산이라는 이 항구 도시를 굉장히 높게 보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죠, 사실은. 자, 그래서 이 동북아, 이 중심 국가론에서 이 중요한 한반도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. 이렇게 그 백길이 이렇게 말라카협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싱가포르가 있죠. 그리고 지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홍콩 지나서 이렇게 여기 부산으로 갑니다. 부산으로. 자,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 여기도 내해가 있죠. 내해가 있는데 여기 뭐 천진항, 뭐 대련항, 뭐 이 청도항. 자, 요런 이 중국의 내류 항구들은 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약점을. 지금 이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동북아의 해상 중심은 부산으로 봤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. 자, 중국의 남부 지역은 자, 이래서 이 중국의 이 선전을 개발을 한 거죠. 홍콩 위에. 자, 이런 식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향후에 많은 이 발전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중심 지역이 바로 한반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대련항, 뭐 이 청도항, 천진항 이렇게 안에 항구는 있습니다만 이 항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지도가 좀 이 우습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이 간선항과 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. 부산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. 자,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간선이 아니라 지선항로예요. 자, 이게 무슨 소리냐? 이 무동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엔진 틀어야 돼. 연료비가 들어요. 그리고 요 간선항로는 그냥 그 무동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두 번째 그 이 접안을 할 수 있는 바다의 깊이가 이 부산항은 깊습니다.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 선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안에는 바다의 깊이가 낮아요. 그러니까 1톤 트럭밖에 못 들어가. 지금 이 부산항은 5톤 트럭 들어가고. 자, 그러다 보니까 물류 중심이 이 안쪽에 있질 않고 이 부산에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이 중국의 경쟁 성장은 이제 그 중국에서 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수출품만 있어요. 이게 물동량이라는 게 서로 들고 나야지 이제 운송 비용이 저렴해지는데 우리가 뭐 공항 같은 데 갈 때 그 뭐 갈 때는 사람 태우고 오지만 이 택시는 이제 나올 때는 예를 들어 이제 그 빈 차로 나와야 된다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더블 부르지 않습니까?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 천진항이나 뭐 이런 데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밖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많아. 근데 수입하는 물량은 거의 없어요. 그 원자재 정도 뭐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 물동량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맹점이 있어요. 이 나가는 거 한 방향만 있다. 자, 이러한 맹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안에 이 동북 내륙의 이 항구들이 거점 항구가 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. 자,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반도 통일
이후 이 남쪽에 이 남부 개발 과정에서는 뭐 이 대만도 그렇습니다만 이 선전 광저우 지역의 이 개발은 이 홍콩이 당당을 했다면 동북아 시대 이제 한반도 통일 시대 중심 이 해상 운송의 중심 항구는 이 부산항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서 핵심 그 요충지가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산 항이 되고 그다음 이제 항공 중심은 인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철도로 해가지고 이제 쭉 뻗어 나가겠지.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자 요런 그 이 지정학적인 기초 지식도 우리가 이참에 좀 알아둬야 된다.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김 박사도 지금 시베리아 철도 횡단철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책으로 이제 국제관계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먼 미래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이 북극 항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. 사업성을 먼저 따지면서 하나하나 들어가야지 이렇게 뭐 무조건 개통을 했다. 저 네덜란드까지 북극 항로로 개통을 했다. 이 중간에 막대한 유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렇잖아요.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렸죠.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 지금 이 일본과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경제성이 있는 대도시가 없어요. 이러다 보니까 한 방에 될 수가 없는 거지. 이게 결국 이 얘기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건설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유지 비용이 막대한 거지. 그래서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꼭 이걸 끝까지 다 연결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? 다른 항로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 저 대도시를 개발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가면 되잖아요. 만약에 이게 미래 계획이라면.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여기까지 뭐 개통을 했다. 우리 그 고속도로 뚫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. 국제관계는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 먼 미래라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중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개통이 돼가지고 개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중요한 거지. 사업성을 갖춰서 개통될 때까지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에 살아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자 이러한 그 이 견해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그 김정민 박사 그러면 우리 그 뭐 다물 프로젝트인가 뭐 얘기하는데 이 시베리아 이 라인 자 이 부분도 사업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해야 된다. 지금 무조건 이 전체 라인 뭐 지도상으로 책으로 국제관계를 보면 시원하게 딱 뚫리는 게 좋지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성이 있습니다. 사업성. 결국은 돈 문제인데 돈을 안 떠질 수가 없겠죠. 자, 요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. 요런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동북아 시대의 해상 운송 거점은 이제 그 대련이나 뭐 청도 뭐 천진 요런 쪽은 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 일각에서 계속 나오죠.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게 이 국가적인 공작의 일환이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좀 드려요. 자,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북한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은 일본의 간첩들입니다.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. 자, 이 북극항로 개발을 해서 누가 좋을까요? 뭐 중국이 좋을 일은 당연히 없겠죠. 중국 입장에서 뭐 무슨 도움이 돼. 자, 그리고 그다음 좋은 게 이제 러시아죠. 러시아는 지금도 운영하는데 지금도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업성이 없어가지고. 자, 그런데 어차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조난 구조 문제하고 도시 개발의 입장에서도 외부에 투자가 들어오는 거는 환영할 일이죠. 환영할 일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환영할 거냐? 그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 돈만 쏟아붓고서 이 기부업 할 거라는 거 또 잘 알고 있죠. 자기네들이 그 경험해 봤으니까 알지. 아무 이 경제성도 없는 유지 비용만 막대하게 드는 이렇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? 처음엔 모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지. 그래서 러시아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뭐 합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. 자, 왜냐하면 이게 그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본인들도 좀 알거든. 자, 그러면 이걸 누가 주장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? 네, 일본입니다, 일본. 자, 지금 일본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국제 공작의 그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간질,
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자살로 유도하는 거. 자멸로 유도하는 거죠. 지금 중국의 이 서부 대개발로 해가지고 각종 이 고속철도로들을 막 깔았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막 때려박다 보니까 막대한 유지비로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.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와서 뭐 접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북구항로도 처음에 이렇게 막 그 투자하라고 사업 시작하더라고 이간질을 하고 막 유도하고 선동하고 하는 세력들은 바로 일본 우익들이에요.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돈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 돈문을 함하거든.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 손절하고 나오지 않으면 국가가 아주 부도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 지도만 보셔도 지금 이게 그 거리만 봐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북극 기지인데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 극한의 지역 가가지고 뭐 연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떤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? 이럴 것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살았겠지. 여기도 자원을 보고 드리는데 얼마나 돈 될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.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 뿐입니다. 이거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남의 땅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여기 돈 투자해 줘야 될 이유가 뭘까? 결국 이 한국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라. 지금 이거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이 일본의 우익들이 지금 이게 첫 번째 한 게 아닙니다. 지금 이 북극항로 처음 나온 게 누굽니까? 그 트럼프, 뭐죠? 해가지고, 이 애국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, 또 이 한 번 나왔어요. 그러다가 말 같지 않은, 장난질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했는데, 자,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간첩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거든. 이 문재인 시절에 저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.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. 자, 이 부분도 돈 먹는 하마죠.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신남방 정책에 뭐 거점 도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참 홍보하고 했는데 지금 뭐 되던가요? 이거 이 현지 주재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.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업성 없는 그야말로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거든. 자, 이때 요것도 한번 떡밥 해가지고 또 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. 뭐. 바보들이. 자, 지금 북한항로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 김 박사한테 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, 김 박사, 이 문재인 이그마 키트 만들어 팔고, 문재인 앞치마 갖다 팔고,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한다고 그러면서 이 세월호 리본 홍보하고, 그 본부랑 그 교신하는 거 안 보여? 지금 김 박사는 피해자라고 봤는데, 그 본인도 여기에 한 1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? 지금 본부랑 교신하는 거 안 보여? 다시 한번 내가 경고를 합니다. 자, 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나라를 팔아먹는 맹론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 얘기했어요. 북한으로 주장하는 애들은 일본의 우리 간첩들이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북극 항로의 이 지정학적인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, 자, 이러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게 박사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 기초 중에 기초인데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김정인 박사의 이 박사로서의 이제 그 재능을 발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이런 허구성들을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일단은 북극 항로에 대한 저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김정인 박사의 표절 사건에 대한 이 증거 영상들을 다시 공개하는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